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뭐 변화하는 국제 정세 우리의 미래라고 거창하게 붙였습니다만 다들 아시는 이야기들을 한번 다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도대체 어느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2024년 뭐 다 갔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도 다 마무리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법안국회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이 올해보다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년이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대부분이 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업 강의를 많이 하지만 어느 기업에 가도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실 왜 안 좋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큰 원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익숙해왔던 지난 30년 동안 대충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라고 했던 것은 점점 이제 꺼져가는데, 새로운 질서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붕괴만 자꾸 일어나고 있고 뭔가 새로운 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을 어떤 질서는 붕괴하고 있지만 새로운 질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어둠의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를 돌이켜 보면은 몇 번 큰 변화들이 있었고 그것이 세계 질서를 결정해 왔습니다. 냉전이 냉전이 47년에 시작돼서 44년 만에 갑자기 끝났죠. 그래서 구소련이 멸망하면서 갑자기 끝났고요. 중국의 개혁 개방 같은 경우도 1978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확실히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두 사안 모두 우리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사람이 만든 제도는 이렇게 한 40년 정도가 수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전도 한 44년, 중국의 개혁 개방도 한 40년. 누군가 어떤 좋은 판단, 어떠한 결정에 따라 가지고 무엇인가 상황이 만들어지면 한 세대를 좀 지난 한 40년 정도가 지나면 뭔가 세상은 다른 쪽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991년 냉전 종식 이후에 지금 33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변동하는, 급변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게 2024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지난 30년 동안의 세계는 이제 세계화라는 이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는 세계화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꺼내시면 해외 투자도 가능하고 해외 소식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해외 여행도 어느 나라든 대부분 갈 수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왜? 지구의 반대편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 지구 반대편까지 뭔가를 보내는 게 가장 싸고 저렴하고 효과적이다. 이러한 논리는 사실 잘 작동을 하지 않은 거죠. 상당히 세계화는 좀 부자연스러운 그러한 인류 역사의 단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세계화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두세 번, 길게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5번 정도 나타났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떻든 세계화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갖춰져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곳의 정보를 원활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물류라는 물리적인 수단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증기선, 해저 케이블, 그 다음에 자유무역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던 1914년까지 한 35년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91년 이후에 사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이 방안을 지금 가지고 방안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화를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20년 전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면 아마 오른쪽에 있는 토마스 프리드만이 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벌써 지나간 이제 고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제일 덕을 많이 본 나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등에 올라타서 중국의 빨대를 몇 개 꽂아서 매년 수백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면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재밌게 놀던 그 바다에는 물이 빠지고 날은 점점 뉘엿뉘엿 어둑어둑해지고 좀 외로워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이제 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동네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동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한 1,200명 정도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또 맨날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의 똑같은 재판이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즉 연말 정도까지 이스라엘이 뭐 가자지구나 이런 지역을 공격하고 나면 어떻게든 정리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등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즉 제일 왼쪽에 있는 시나리오가 가자, 뭐
서한지구, 요르단강 서한지구, 즉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또 한 번 티격태격하다가 끝나겠지. 이게 이제 사실 제일 등장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헤즈볼라가 있는 이제 레바논, 그리고 레바논의 이제 배후인 이제 시리아, 여기까지도 이제 같이 물고 들어가는 투닥거리는 일이 좀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만약 정말 만에 하나 경우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붙는 거 아니야? 라는 시나리오는 사실 시나리오를 위한 시나리오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이 세 가지 일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직접 폭격을 하고요. 이란과 어떻게 보면은 약속 대령 같기도 하지만 서로가 미사일을 주고받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던 거죠. 결국 중동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옛날의 질서에 맞춰서 적당히 때리고 적당히 맞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중동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비해서 평소 같으면 자기들의 프록시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란은 오히려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하에서 지금 끊없이 참고 또 참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기존의 게임의 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에는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제 이스라엘의 변화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 분들이 좋아하는 해외 국가가 한 두 나라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르헨티나고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나라는 이야기만 하면 조회수 거의 한 50만에서 한 70만 이상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을 왜 좋아하는지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속주의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나라다 보니까 셈에 빠르고 이해 타산에 빠르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될 점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합계 출산율은 3.01명인가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탑을 찍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높냐라고 생각해봐서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당연히 자녀들 이야기해보면 뭐 하나, 둘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럼 누가 애를 낳느냐? 하레디라고 하는 정통 유대교 보수주의자들이 애를 많이 낳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토끼처럼 아이들을 낳는 집단이 하레디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8명에서 10명 정도 보통 낳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문제는 이 하레디라는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하죠. 경제 활동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학교도 안 갑니다. 오로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토라를 읽고 밥 먹고 토라 읽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전체 이스라엘 국민 중에 15%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통 유대교 집단, 즉 종교주의자들이, 종교 원리주의자가 전체 국민의 15%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고, 실제로 이 정통 유대교에 기반한 정당 두 곳이 지금 연정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우리한테 내려준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왜 팔레스타인이라는 다른 나라하고 나눠야 되느냐, 쪼개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득과 납득이 이제 불가능한 이제 그러한 세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게 터졌고 이참에 팔레스타인을 다 쓸어버리면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민들도 전쟁을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정도에서 그만둘 거면 우리가 왜 지난 1년 동안 그 고통과 힘든 시기를 버텼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내려오기가 상당히 곤란한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중동의 많은 것이 바뀌어 나갈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의 질서를 바꾸고 있죠.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분쟁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종종 세계 대전으로 이제 번져서 전 세계 질서를 바꾸곤 하는데, 현재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만 3년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죠. 언제 끝날까?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뭐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기면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되게 오래 진행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월달에 이제 새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습니다. 12년 동안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던 사람을 해임했다. 전쟁을 한창 치르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후임 국방부 장관인 자기 경제 고문을 이제 앉혔죠. 단 하루도 총을 잡아본 적이 없고 단 하루도 군복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전쟁 중인 나라의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GDP의 한 9% 정도를
방위산업, 군수 분야에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즉 전시 경제로 재편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2025년에 전쟁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뭐 약간의 비효율, 누군가 부패한 상황이 좀 눈에 보이더라도 그냥 넘어갈 겁니다. 왜? 굳이 판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하기 싫어하는 게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만약에 3년, 4년 더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저 막대하게 투입되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써야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러시아의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수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이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국방부 장관을 경제학자를 앉혔다라는 점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쟁은 꽤나 오래갈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크라이나랑 끝없이 계속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뭐 휴전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1년, 1년 반 정도 지나면 또 전쟁을 시작하는 즉 연속적인 그러한 패턴의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어떻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점점 불안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까 나토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마음이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언제죠? 2017년, 18년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나토에 찾아가가지고 국방비 2%는 제발 써라라고 했을 때 다들 웃고 푸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아냥했던 일이 생생한데 지금은 유럽 국가들 오른쪽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이제 GDP 2% 정도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 국가들의 현실적인 판단인 거죠. 더 돈을 써야 됩니다. 국방비에.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쓸 돈이 없습니다. 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냉전 끝나고 30년 사이에 GDP는 한 16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 비용은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국방비를 깎아서 사회복지 비용을 늘렸는데 지금 국방비를 더 쓰려고 그러면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 비용을 깎는다, 세금을 올린다, 더 많은 돈을 빌린다. 뭘 결정하시겠습니까? 뭐 하나 만만치 않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더 큰 고민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보면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의 전시 태세는 지금 뭐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닥서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올해 독일이 징병제 부활을 아마 선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겠다 정도로 타협을 받고 아마 내년 선거 이후에 다시 징병제가 부활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아마 독일이 징병제를 부활하면 이번에는 남녀 구분 없이 한 1년 정도 복무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즉 유럽의 어떤 근본적인 질서가 지난 30년 동안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행복했던 시기는 이제 유럽에서는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랑 나토랑 왜 굳이 싸워야 되나를 사실은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 지도 같은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죠. 오른쪽 지도는 지금 발트해 주변의 국가들이 다 나토의 회원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 사이에 있는 발트해는 지금 나토의 호수가 됐죠. 그런데 저 지금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사이에 있는 저 지역이 이제 러시아의 제2대 도시인 상페테르부르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페테르부르크는 뭐 제2의 도시일 뿐만 아니고 러시아의 최대 수출품인 원유가 주로 실려 나가는 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제일 수출 1위인 상품인 원유가 나토의 어떻게 호수를 지나서 대서양으로 나가야 되는 즉 나토의 자비에 기대서 자기의 전략적 상품을 해외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상황은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쪽에 즉 러시아 입장에서 서쪽 즉 서유럽이나 동유럽 쪽이 하나의 단일한 세력이 만들어지고 이 세력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러시아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다라는 것이 역사적 경험인 거죠. 과거에 나폴레옹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러지 않을까라고 러시아는 우려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만 러시아는 다르게 본다라는 점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면서 전 세계 질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미국 그리고 중국 두 나라입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모든 전선에서 지금 대립을 하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선 두 가지 전선에서 지금 더 격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제조, 두 번째는 해군력. 즉 한쪽은 산업, 한쪽은 이제 국방,
관련된 분야에서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은 미국이 세계를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전 세계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미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앞세워서 통제를 하는데 성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힘은 항공모함이고 해군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의 우위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장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이 미 해군이 최근에 실전 배치를 시작한 이제 포드급 항공모함입니다. 그런데 위쪽은 지금 중국이 시험 운항 중인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입니다.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이즈도 비슷하고 생긴 모양도 비슷하고 뭐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크기로 보면 미국 항공모함에 비해서 지금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은 한 85% 정도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1980년대 뭐 우리 팀 스프리트 훈련하면 종종 등장하던 미드웨이 항공모함하고 비슷한 사이즈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포드급은 우리가 보통 탑건이나 이런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터펄트, 즉 전투기를 빨리 이륙시키고 나면 뒤에서 스팀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전자기 캐터펄트로 비행기를 사출시키기 때문이죠.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엄청난 비용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실전 단계의 배치를 시작을 한 어떻게 보면 군사 기술에 있어서의 정점에 달은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였는데 중국의 푸젠함도 똑같은 걸 달고 나옵니다. 일단은 뭐 실전에서의 성능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스펙상으로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고 시험 운항 중에서 몇몇 시험하는 모습들을 보면 큰 차이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미제보다 중국제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중국이 더 유리해집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자기 캐터펄트를 민간 분야에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군수용으로 11척의 항공모함 44개죠. 그럼 예비용까지 합해서 한 50개 정도를 만들면 끝나요. 50개를 위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나라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고속철도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세계 최대의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고 점점 자기 부상 열차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수 기술과 군수 기술이 한 몸입니다. 뭐 전자기 캐터펄트나 자기 부상 열차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 사진 있죠. 상해 주변에 있는 조선소의 사진인데 그림 숫자가 1부터 15까지 찍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군함서부터 지금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군함까지 한 조선소에서 미군이 생각했을 때 쓸만한 군함 사이즈로 보는 군함이 15척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조선소가 10개가 넘게 있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조선 능력은 50%입니다. 전 세계 조선 능력의 50%를 중국이 가지고 있고 35%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13%를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를 합하면 세계 배 만드는 능력의 98%가 몰려 있는 거죠. 동북아 국가들이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0.1%의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0.1% 가지고 1년에 이지스 구축함 한 척,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반 척 그렇게 만들고 끝납니다. 그럼 나머지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느냐? 8년, 9년씩 걸려가지고 조금씩 만드는 것이죠. 즉 시간이 지날수록 압도적인 조선 능력을 가진 중국의 해군이 미군을 양쪽으로 제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중국의 전투함이 이미 미군의 전투함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미군은 지금 미 해군은 현상 유지, 즉 1990년대 냉전 마무리할 때쯤 만드는 배들을 이제 교체하는 것조차도 지금 벅차하는 시절에 비해서 중국은 말 그대로 풀빵 찍어내듯이 대형 군함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게 미 해군의 고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은 종종 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2027년까지 중국군이랑 싸우라고 그러면 싸워서 이길 자신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쟁을 하라고 그러면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3척의 항공모함을 만든 상황이고요. 지금 CV-19라고 되어 있는 네 번째 항공모함을 지금 이제 건조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아래 보시는 CVN 20, 21 두 척의 항공모함을 더 만들 예정인데 N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죠. 즉 5번, 6번 항공모함은 이제 원자력 항공모함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11척, 중국 항공모함 6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은 전 세계 11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해야 되는데 중국은 남중국해와 이 서태평양 지역에만 6척을 집중 배치하면 됩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중국 해군한테 밀릴 가능성이 높다. 즉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서태평양 지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해권을 상실하는 첫 번째 지역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를 바꿔놓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유일하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중국의 제조업, 즉 첨단 제조업에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기든지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미중 대결의 핵심은 군사력 플러스 첨단 기술에 기반한 첨단 제조업, 그리고 그 첨단 제조업이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나온 미국 의회에서 나온 법들을 쭉 보면 6개 분야를 어떻게 보면 사활적 분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양자 컴퓨터, AI, 차세대 통신, 바이오 의약품. 저 6개 분야는 무슨 수를 쓰든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저 6개 분야는 미국 내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산업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 정치권의 합의 사항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6개 분야를 보면 좀 기분이 좀 묘해집니다. 왜? 제가 알기로 저 6개 분야를 모두 다 하는 한 기업 집단이 다 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 딱 2곳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삼성, 대한민국의 SK. 잘하든 못하든. 즉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중 경쟁에서 중국을 베기 위한 칼을 만드는데 그 칼날이 6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반도체 분야,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1조 달러를 부어놓고 10년을 기다리면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잘 돌아갈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글로벌 기업 집단 2곳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고 궁극적으로 미국 기업화 되는 길을 걸어준다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고 잘 되면 그 전략적 이득은 모두 미국이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별로 나쁘지 않은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권은 지금 뭐 IRA라든지 치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보조금을 뿌리고 특정 국가의 제품을 사용을 막도록 하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가면서 산업 정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국이 산업 정책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1980년대 이후의 이야기고요. 그 전까지의 미국은 어떻게 보면 100년 넘게 산업 정책을 되게 잘 수립해서 성장해왔던 그러한 국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IRA라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었고 실제로 이 법을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느냐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되게 많았습니다만 IRA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2022년에 IRA가 통과되기 전, 즉 2021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2차 전지 생산 능력은 55GWh였습니다. 그런데 법이 딱 통과되고 2023년에 집계를 해보니까 2030년까지 미국 내 1000GWh의 2차 전지 생산 역량이 만들어질 예정이 됐습니다. 단 1년 만에 생산 캐파가 20배 늘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중국제를 막고 보조금을 주면 미국 시장을 노린 전 세계 업체들이 미국을 향해서 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물론 1000GWh라는 게 다 안 될 겁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뭐 투자를 축소하거나 유예하거나 포기하거나 등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절반만 돼도 500입니다. 그러면 10배죠. 즉 몇 년 안 돼서 생산 캐파가 10배로 늘어나는, 이거를 왜 아예 그 2차 전지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첨단 제조업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조선업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분들이 미국의 해군 장관이 우리나라의 거제라든지 울산을 찾아와서 방문하는 걸 보고 꿈을 꿉니다.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이지스함을 타고 어떻게 보면은 공동 작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꿈 깨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 새롭게 조선소를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미국 땅에서 군함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MRO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앞질러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어쨌든 500GWh만 해도 엄청난 건데 이것은 미국 자본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생각해 보면 보조금 주는 거 빼고 나면 없습니다. 저 투자 중에서 65%는 한국의 배터리 3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5%는 일본 기업과 대만 기업이 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조금 수십억 달러 정도를 뿌려가지고 수백억 달러 이상의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손실은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보는 거고 이득은 미국이 보는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어쨌든 IRA라는 걸 통해서 첨단 제조업 투자 흐름이 이제 다시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점은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업적으로도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봤을 때 중국과의 경쟁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 과제가 된지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커스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그러한 전술을 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초창기인 2021년에 호주가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이던 재래식 잠수함 사업을 포기를 하도록 만들고 미국 원자력 잠수함을 공동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즉 앵글로색슨 해양민족 동맹이죠. 그래서 미국, 호주, 영국이 동일한 원자력 잠수함으로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라는 오커스를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영어 쓰는 거 빼고 나면 돈이라든지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도움 받을 게 별로 없죠. 그래서 필라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라2를 만들어서 지금 자위대를 참여시키는 즉 일본과 지금 오커스에 관한 협상을 이제 진행 중이고 조만간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도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 가입하게 될 텐데 실제로 좋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등한 동맹국 자격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 오커스란 걸 잘 들여다보면 미국이 동맹국들을 심리스하게 묶어내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장성이 지휘하는 이 부대가 미국 해병대인지 한국 해병대인지 일본의 해상 자위대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심리스하게 돌아가는 게 이 오커스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공통의 교리, 공통의 장비, 공통의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뭘 판단하고 움직일 행동의 여지가 점점 없어진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떻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 앞으로 승리를 하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든 어떻든 간에 중국을 겨냥한 군사 동맹은 점점 강화될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버티기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되게 공세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만 내면적으로 보면 겁도 좀 많습니다. 왜? 지난 이제 치유의 시기라고 하는 100년 동안 19세기 후반서부터 20세기까지 한 100여 년 동안 해양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와 모멸을 받아왔죠. 즉 해양 세력에 의해서 다시 포위당하고 또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일단 해군을 많이 키우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해양 세력들이 자기 근처에 들어온 것을 막아내기 위한 그 목적이 훨씬 큽니다. 즉 밀어내기를 위한 해군력 양성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립형, 자족형 체제를 통해서 서방 국가들의 압력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체제를 만드는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자급자족하고 있고요. 석유 같은 경우도 한 25% 정도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 같은 경우 보면 쌀 90%, 밀 같은 경우도 98%, 돼지고기 99%. 꼭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퍼붓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다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해양 세력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을 통해서 핵심 자원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을 자기들의 시장으로 삼는 이러한 전략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들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를 규합을 시키고 그 대장이 중국이 되는 게 중국이 생각하는 미래의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은 미국이 지난 80년 동안 해왔던 그러한 역할을 떠맡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힘만 빼고 많은 돈과 희생을 치르는데 얻는 것은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이 뭐라고 하던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지내. 나는 너희들하고 불만이 있는 많은 세력들을 모아서 별개의 체제로 갈 거다. 지구는 넓고 지구에 왜 두 가지 체제가 들어갈 수 없느냐라는 게 중국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결집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래프는 중국의 수출 비중입니다. 빨간색은 선진국, 즉 미국, EU, 일본에 가는 수출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개도국에 가는 수출 비중입니다. 2023년을 전후한 시기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 즉 개도국 수출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이제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는 것뿐만 아니고 다자구도 즉 유엔이라든지 이런 구도에서 개도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과 유럽 같은 서방 세력을 고립시키는 이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엔 같은 다자가 기구에서 중국은 뭐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만장일치 박수로 지금 가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야유를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재미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중국이 다자간에 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다자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모든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 많은 나라들이 모이는 판은 이제 중국 판이 됐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판에 가기가 부담스럽고 싫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점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독자적이고 완결된 형태, 즉 중국 기업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구도를 만드는데 지금 전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디선가는 중국 업체들이 만든 결과물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본 업체, 한국 업체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점점 더 넓혀 나가는 것이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 정부가 화학과 관련된 투자를 되게 늘려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화학인가라고 봤더니 2차 전지도 즉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 새로운 소재, 결국 화학과 만난다라는 이야기. 반도체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소재, 또 화학과 만난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화학과 관련돼 있는 첨단 기술, 연구 이런 것은 유럽 그리고 특히 일본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일본이나 유럽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하우가 미국의 AI와 자본과 결합해서 중국이 생각하지 못했던 브레이크 스루한 기술적 도약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점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평화로운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점을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과거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만들던 글로벌 밸류 체인에 국가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판나라 하고 있고 채찍을 휘두르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됐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는 물러서서 시장이 잘 돌아가는지 감독만 해야 돼라는 것은 이미 철진한 모델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두려운 점은 이 제조업과 관련돼서 이제 미국이나 많은 국가들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나라들은 한 손가락을 꼽을 뻔합니다. 미국이나 많은 유럽 국가들은 다 제조업은 돈 주고 맡기면 된다라는 이제 아웃소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30년 동안에 아시아 국가들로 빠져나가던 그러한 제조업과 관련된 것을 자기네 나라로 다시 되돌리는 작업들을 지금 필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어쨌든 지난 수십 년 동안 싸우고 투닥거리고 갈등도 빚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류 공통의 문제, 빈곤 타파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돼라는 명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명분이 이제 급속도로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립과 경쟁의 세계관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영어로 써보면 INDO라고 씁니다. 인도 대시하고 퍼시픽 스트래티지입니다. 미국은 인도를 인디아라 부르지 인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인도를 인도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자 쓰는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왜 갑자기 인디아가 아니 인도라고 부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즉 인도 태평양 전략의 저작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사망한 아베 총리가 만든 컨셉이죠. 아베 총리가 첫 번째 총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저 거대한 중국을 일본 단독으로는 고사하고 일본과 미국이 힘을 합쳐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인도양 쪽에서 인도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와 일본의 관계는 매우 끈끈합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부터 여러 차례 교류가 많았고 실제로 지금의 교토 대학 같은 경우 보면 세계 최고의 인도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야인 시절에도 인도 사람들이 온다라고 그러면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서
만날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을 만나주고 자신의 구상을 밝혔죠. 그리고 인도와 미국의 대면대면한 관계를 자기가 보증을 서고 쉽게 말하면 중매를 쓴 거죠.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후원하겠다. 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인도의 관계가 아주 끈끈해진 거죠. 즉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이 구도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될 텐데 좀 그렇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즉 어떻든 세계는 오른쪽에 있는 책처럼 이제 평화로운 정원에서 밀림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돌아오면 세상이 더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실 것 같습니까?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트럼프. 예. 최근 들어서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승리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제일 확실한 확신을 갖는 것 같은 이제 이러한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박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미시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7개 스윙 스테이트에서 어쨌든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어차피 오차의 한계 3.5%예요. 3.5%인데 누가 1%를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나? 사실은 까봐야 아는 이러한 선거인데 다들 예전 같으면 미국의 여론조사가들이 이 정도면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손을 뗄 텐데 지금은 너무나 압력이 큰 거죠. 누가 이기는지 정말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리한 예측을 지금 서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저 블루월이라고 하는 저 지역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들이 승리해 얻은 지역을 지금 사수를 해야 되는 이 지역이 있죠. 이 세 지역을 이기면 민주당 승리. 이 세 지역에서 하나를 잃으면 상당히 어려워지고 두 개를 잃으면 뭐 패배죠. 실제로 지금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지금 총력을 기울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펜실베니아는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스콘신에서 과연 이길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미시간 입장에서 미시간도 지금 상당히 불안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선거는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기, 그 다음에 팬심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이 철저한 조직 선거로 지금 돈을 퍼부으면서 바닥을 훑어가는 그러한 조직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지금의 모습과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가 바뀌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친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이미 아젠다 47이라는 자기가 47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되는 자료나 데이터가 있으면 같이 올려놓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만 좀 황당해 보이는 공약도 있고 재미있는 공약도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이 첫 번째 공약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력을 갖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첫 번째 공약이 기껏 전기요금이야?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래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즉 2005년, 6년, 7년 요 20년 전을 돌이켜보면 이 당시에는 EU가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미국 단독으로 EU를 다 합한 것보다 경제 규모가 15% 이상 큽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가 어디죠? 미시시피주입니다. 미시시피주의 평균 임금이 독일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점점 가난해지고 미국은 점점 부자가 되는 이 요인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은 에너지 전환인가 뭔가 한답시고 에너지 요금이 계속 올랐어. 그런데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는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어. 즉 저렴한 에너지, 풍부한 에너지를 가진 나라가 산업에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미국은 땅 파면 석유, 석탄, 가스 뭐든지 다 나오는 나라인데 뭐 때문에 이거를 다 배제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다 규제 풀고 필요하면 EPA, 환경청도 없애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AI라고 다들 하지 않느냐. 그런데 미래에서 AI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세 가지죠.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전기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소프트웨어는 세계 최강 미국이라는 점은 뭐 명확하죠.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업체들이 설계를 하면 TSMC가 만들어서 칼같이 납품을 해줍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전기다라는 거죠. 왜 EU에서 유럽에서는 AI 업체가 등장하지 못할까요? 그 막대한 무지막지한 그 전기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가 같이 다니는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AI 반도체고 내일 부족한 것은 변압기고 모레 부족한 것은 전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트럼프는 저렴한 전기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핵심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990년대 중반에 디지털로의 전환을 통해서 일본과의 경쟁을 한순간에 판을 바꿔버린 것처럼 AI를 통해서 확실하게 중국을 제압하겠다.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전기, 저렴한 전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중후장대형 에너지 다소비 업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산업용 전력이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가 올랐습니다. 미국은 점점 내려가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약간 더 비싼 수준입니다만 한전에 200조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업체들 등 많은 업체들이 차라리 미국 가서 비즈니스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전기차와 2차 전지는 중국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첫 번째 서명할 것은 줄법 체류자 강제 추방 서류, 그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것은 IRA 폐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전기차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입장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희망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미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사회는 한 번씩 확확 바뀝니다. 즉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 사회를 완전히 바꿔놨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미국을 또 한 번 바꿔놨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즉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그리고 그런 것을 원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걸 잘 보면 사실 이게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즉 첫 번째, 예산권을 다시 의회에서 동등한 관계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그래요. 왜 의회가 나한테 행정부에 예산을 주면 그거를 왜 우리는 다 써야 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미국 헌법은 대통령한테 예산을 준다라는 것은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지. 그러면 그 상한선 내에서 미국 대통령은 절반만 쓰고 할 수 있으면 절반만 쓰고, 아니면 30%만 쓰면, 아니면 안 써도 되는, 이러한 그게 원래 미국의 삼권 분립의 핵심인데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미국 대통령 권위가 추락됐을 때 여야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CBA라는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예산은 의회, 행정부는 집행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에 끌고 가서 위헌 판정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과 의회 권력의 정면 충돌을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DC에 있는 관료기구들을 대대적으로 해체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첫 번째 타겟은 일단 교육부고요. 교육부 해체는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그냥 내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헌법 시험 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30%는 일단 그 자리에서 해고를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돼? 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라면 진짜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트럼프는 4년밖에 못합니다. 즉 4년밖에 없는 시간 동안에 이거를 하겠다 생각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마 앞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미국은 급속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을 잘 알아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는 미국은 한 절반, 즉 해안가에 있는 대도시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그 넓은 중서부를 비롯한 많은 중소도시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사회가 어떤 힘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만 정작 그 기업 관계자들 만나보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미시간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조지아에서 누가 만나자고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회사를 다 뒤져도 아는 놈이 없다라는 불만을 많이 표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은 사실은 지금 되게 위험한 시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합니다. 50대 50 사회가 됐죠. 해안가는 해안가와 내륙이 대립하고 북부와 남부가 대립하고 도시와 농촌이 대립하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즉 미국은 어떻든 간에 이 앞으로 4년 동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급격한 변화, 엄청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에 보여줬던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거다라는 기대,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대국들이 세계를 바꿔놓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물밑에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없어지는 이 세상도 세계를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확실한 트렌드는 뭐냐?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700만 명의 노동력이 향후 10년 동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의 3분의 1, 건설업체의 뭐 3분의 1이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도 내년이죠. 2025년. 당장 내년까지만 해도 3천만 명의 제조업 일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40%를 넘지만 거기서 버스 타고 20분만 가면 되는 공단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제조업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제조업 싫어합니다. 제조업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도시에서 서비스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즉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과 비도시권 지역의 인기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 이것은 외국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업 때문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가고 싶어 해요. 예, 왜? 돈 많이 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당연하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자본 플러스 노동력이 결합한 문제인데 자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생산뿐만 아니고 소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여력이 감소하는 시대,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왼쪽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게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입니다. 0.72입니다. 한 2019년부터 대한민국은 되게 외로웠습니다. 합계 출산율 0점대를 기록한 제로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 반도체 라이벌인 대만입니다. 대만이 0.88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최근 들어 이제 부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지금 0.98까지 떨어졌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필사적으로 일명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위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동기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1.1 이하로 좀 떨어졌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늦어도 2027, 8년이면 우리와 같이 0점대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 대한민국이 못나서 저출산이 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그냥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제일 앞서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그냥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웃으시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오른쪽은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보면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겠다, 육아 친화적인, 가족 친화적인 샘플로 드는 북유럽 국가입니다. 제일 아래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현재 1.2 정도 찍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10년 전에 핀란드는 1.9 찍던 나라입니다. 단 10년 만에 출산율이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그 위에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다 연초가 되면 매년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역사상 최저 출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핀란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핀란드는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돈을 더 준다고 애들을 더 낳지는 않는다. 지금 핀란드에서 누가 더 애를 낳느냐? 그러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일자리, 좋은 임금을 받고 엄마 아빠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고 어릴 때부터 남자 여자 참고 이성 친구를 만나서 성경험이 많은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다 갖춘 친구들만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심지어 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춘 친구들도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뭔가 사회적 성취를 거두려면 40대 초반이 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애를 낳으라고 해도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즉 저출산은 극복할 수도 없다. 적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고졸 이하의 남성 같은 경우는 평생 여자 손 한번 못 잡아보고 죽는 사람 비율이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들은 모든 나라에서 지금 다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으니까 동남아 사람들 데리고 오면 돼. 베트남에서 많이 데리고 오면 되지.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좀 달리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 벌써 7년 전이죠. 2017년에 이코노미스트지가 그린 지도입니다. 2030년이 됐을 때 2016년 정도의 경제활동 인구를 유지하려면 몇 퍼센트의 이민을 받아야 되나를 예측한 거죠. 뭐 인구 예측은 되게 쉬우니까요.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어떻게 보면 제일 근면 성실하고 그러니까 자식 교육 가장 열심히 시키는 나라는 30% 이상의 이민을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계산해 보면 900만 명 정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한 3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에 600만 명을 더 받아야 돼요. 매년 100만 명씩.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옆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색깔이 한 20에서 30% 됩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3억 6천만 명 이민 받아야 돼요. 어디서?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본 같은 나라는 잘 살게 된 다음에 늙은 나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살면서 같이 좀 늙어가고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잘 살기 전에 늙는 그러한 이제 고민을 갖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동남아 같은 경우도 보면 태국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 태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똑같아요. 국민소득 10,000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보다 한 1년 정도 늦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방콕에 가면 사람 많은데 그거는 방콕이니까요. 대한민국도 삼성동 강남역 가면 젊은 사람 많습니다. 옆 나라인 베트남,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베트남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 많으니까 이 나라가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작년에 봤습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 지사가 있어서 하노이와 이제 호치민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변호사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러면 팀장급,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성 변호사들입니다. 뭐 아시아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죠. 애 몇이에요? 뭐 잘 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 애가 하나예요. 왜 하나만? 그랬더니 친정 엄마가 봐주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냥 하나만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슷하네. 젊은 친구들, 여성 변호사들 보면 20대 뭐 후반 정도 됩니다. 26, 7 정도 되는데 일 잘합니다. 물어봐요. 그럼 단호해요. 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애 생각 전혀 없어요. 결혼은요?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면 혹시나 그거는 뭐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성공해야죠. 돈 벌어야죠. 결혼하면 못해요. 즉 자기 인생에 있어서 출산, 육아 이것은 인생의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경향인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더 첨예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되게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져. 외국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 좀 내보내야 돼.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아마 다 서울에 계신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종에서 2년 살면서 주변에 아산, 천안 지역 다녀보면 정말 한국 사람은 대표님과 격리 사원만 있는 기업도 종종 봤어요. 우즈벡 과장이 베트남 대리한테 한국말로 막 뭐라고 그러면 몽골 친구한테, 베트남 친구한테 다시 또 뭐라고 하는 되게 웃긴 그런 모습들이 종종 많이 보여요. 즉 대한민국의 지방은 이미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뭔지를 다 체감하고 적응하고 있는 거죠. 성안에 계신 분들만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사람 많은 나라, 즉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 옛날 영국 식민지, 영국령 인도라고 표시됐던 미얀마, 부탄,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 나라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싫으나 좋으나 인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아이폰 15,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16 모델 같은 경우 보면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20% 스탠다드 모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16 같은 경우는 40%까지 인도에서 생산을 하도록 하는 게 지금 애플사의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하지만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건 뭐냐? 지금 어디서 만드냐? 저 위에 있는 저 소가 있는 앞에 소 지나다니는 저 공장에서 지금 아이폰이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왼쪽에 계신 분들이죠. 대만 폭스콘 소속의 중국 엔지니어들입니다. 인도 공장이 도저히 안 돌아가니까 폭스콘이 중국에서 일 잘하는 엔지니어들을 살살 꼬십니다. 너 해외 근무 한번 해볼래? 그래가지고 인도로 보냅니다. 인도로 갔더니 거기 다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것 같고 숨 쉬는 것도 늦는 것 같고 뭘 가르쳐주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이게 사람인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만 어쨌건 지지고 볶고 1년 정도 있으니까 애플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는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운영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댓글이 한 400개 정도 달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 내가 1990 몇 년에 중국 어디 갔을 때 중국 애들한테 하던 이야기 똑같이 한다. 많이 컸네. 라는 이야기. 뭐 누구는 2000년대 내가 중국에 갔을 때 하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그때 중국 애들 보면 정말 생각은 하고 사나 싶었는데 지금은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가 됐네요.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지금 인도를 보면 도저히 뭐 인도가 무슨 제조업을 해라고 생각되지만 25년 전에 30년 전에 중국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도라고 그래서 과연 못한다라고 확신 지을 필요는 없다. 인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세계화라는 것이 앞으로 당장 불꽃이 꺼지지 않고 한 15년, 20년 더 간다.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그 마지막은 인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걱정이 가장 이유는 많은 건 뭐냐?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쪽으로 세계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IR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선진국들은 이제 자기네 나라에 물건만 파는 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한테 물건 팔고 싶으면 우리 동네, 최소한 우리 옆 동네까지는 와서 물건을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미국에서 물건 만들든지 아니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우리한테 위협적인 요인이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뭐가 잘나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20년 사이에 이렇게 글로벌 기업 집단으로 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냐라고 보면 대한민국이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거는 대단위 투자, 대규모 투자, 즉 조단위 투자, 1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집행합니다. 판단부터 집행까지 2년이 안 걸리는데 조단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하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밖에 없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경쟁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합니다. 중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물건을 쏟아낼 만큼의 규모의 경제에 있는 플랜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켓시어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단계적으로 거기서부터 고부가 가치를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성장을 해왔어요. 이 모델이 작동하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성비, 품질 이런 것만 적당히 맞으면 이 물건의 딱지가 메이드 인 차이나건 메이드 인 베트남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나건 별로 큰 제약 없이 전 세계에 팔려나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를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서 잘 만들고 있는 잘 돌아가는 업체 띄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보내야 돼요. 오른팔 띄어서 미국에 보내고 왼팔 띄어서 유럽에 보내고 왼다리 띄어가지고 이제 인도에 보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낸 업체들은 과거와 달리 규모가 작습니다. 그 나라만 겨냥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랑하던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야 돼요. 비싼 인건비, 낮은 생산성 극복해야 됩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그 기존에 익숙했던 순이익보다 훨씬 돈을 못 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안 하고 싶습니다. 기업들은. 하지만 안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판단하에서 나가는 길을 지금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세계화 시대에 가장 적응을 잘했던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었는데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기존의 룰에 너무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룰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너무 잘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모델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 의사결정권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보이고 왜 못 쫓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나 성공의 기억이 강한 분이에요. 과거에 너무 잘했던 분들이 지금 다 의사결정을 하는 CEO 단계에 가 계신 거죠. 그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룰은 점점 약화되고 로컬 룰이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덕스러운 국가들이 기업들을 이리저리 흔들어내고 있고 우리 기업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구애지만 나쁘게 말하면 협박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국가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가면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 기업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당장은 또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미국의 말이 곧 국제법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좋았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흑백 논리에 강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싫어요. 그냥 하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원툴로 모든 데 적용하는 게 대한민국은 잘하고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점 헷갈리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익숙했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로 통일된 세계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대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화가 막을 내리지만 한편으로는 더 글로벌한 시각과 이해가 필요한 그러한 모순된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박사님, 제가 헝가리 지방선거를 열심히 들여다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맨날 와서 피켓팅하는 친구가 이번에 출마했다는데 그 친구가 시의원 되면 꽤나 괴로울 것 같은데 다행히 떨어졌어요. 우리한테 잘해주기로 했던 시장님 이번에 다시 되셔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를 더 쪼개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재원 이제 안 나가요. 국정원 해외 파견 요원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갔던 분들이 또 나가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아래에 이제 보시는 이 표어는 정주영 회장님의 표어입니다. 지금은 이제 산업안전 이게 이제 표어가 바뀌었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이 표어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저 표어에 따라서 국가, 기업, 국민이 한 방향으로 바퀴를 돌려왔어요. 잘해왔죠. 그런데 이제 다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도, 국가도, 기업도 과연 제각각 가는 이것을 다시 잘 모아서 어떠한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 보면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뒤집어 보면 대한민국이 언제 멋있게 잘 계획 세워서 딱딱 진행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뭐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여기까지 온 게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기업이다라고 보면 이번에도 어찌됐든 잘 할 것이다라는 대책 없는 낙관론이 2024년을 버티고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